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 시간부터는 레버리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건 시소예요. 시소.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소가 있으면 이 지렛대를 가운데다 두면 요만큼 내려가면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지렛대를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금액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비중이 더 크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면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를 보게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레버리지가 어떤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은 두 가지가 크게 있고 이걸 결합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해서 영업 레버리지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이 두 개를 컴바인한 게 컴바인드 레버리지라고 해서 결합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주당 이익을 자본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관계없이 동일해지는 영업이익 수준을 계산하는 자본 조달 분기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작은 가게가 있어요. 작은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 같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숍. 그리고 우리 뭐 별다방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요런 데는요, 뭐 커피 하나당 단가가 1,000원이에요. 너무 싼가요? 한 2,000원 할까요? 2,000원? 2,000원. 근데 여기는 이제 커피 단가가 뭐 5,000원 정도 해요. 근데 커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그 단가가 여기는 1,000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도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별반 차이. 커피 뭐 원두에 조금 비싼 거 써도 크게 차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하나 만들면 여기는 1,000원 벌죠. 여기 하나 만들면 여기는 4,000원 벌어요. 한 개 만들 때는 더 적은 이익이고 이쪽에 더 큰 이익을 보는데 여기는 고정비, 임차료 이런 게 큰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잔을 팔아야지 이 회사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BEP를 달성할까를 볼게요.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한 잔 팔면은 1,000원 남는데 10만 원 원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원가가 있으니까 그 10만 원 채워야 되겠죠. 적어도 100잔은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고정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럼 여기서는 250잔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 많이 팔아야 본전해요. 그렇지만 BEP를 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벌어봐야 1,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벌으면 4,000원인 거예요. 벌어봐야 1,000원이지만 벌면 4,000원씩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럼 레버리지의 근본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고정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요 2,000원을 판가라고 하면은 요 1,000원을 변동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거를 하나 팔았을 때 우리가 진짜로 가져가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과서에선 공원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회사들 이제 제조업하는 데들은요, 이 공원이익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실무에선 한계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계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널하다는 거예요. 이거 추가로 했을 때 더 벌 수 있는 돈을 한계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 또는 한계이익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원리는
고정비에 있습니다. 고정비. 그 숫자는 이따 좀 더 자세한 숫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또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자, 전년도에 매출이 있어요. 전기에. 그리고 당기 매출이 있어요. 전기의 매출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요. 근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이 110으로 늘었어요. 매출이. 그런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 자,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은 20만 원으로 20만 너무 극단적이네요. 한 15만 원 올라간 거예요. 15만 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몇 퍼센트 상승했는데 10%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0%가 상승하는 거죠. 그 가장 주된 원인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인 변동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매출이 증가해도 어떤 비용은 똑같이만 발생하죠. 변동이 없어요. 비용에. 그게 뭡니까? 고정비죠. 그 고정비를 차감하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픽스돼 있다고. 픽스. 고정. 그래서 이렇게 고정비가 많은 기업들은요. 극단적으로 고정비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90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 변동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10만 원 이익인데 이때는 영업이익이 20만 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처럼 고정비로 인해서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란 영업 레버리지란 보겠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 시 발생하는 그 영업비용을 두 개로 브레이크합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했을 때 영업비용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어떤 정도를 의미한다. 설비자산의 의존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큰 걸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비용 중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란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 비중, 그럼 고정비 비중이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업 레버리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DOL이라고 해요. 그래서 Degree of Operating Leverage라고 하고, 자, 영업이익이 1% 변화하고 매출액이 변화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2% 상승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돼요. 자, 이걸 계산하는 공식을 이렇게 합니다. 분자의 공원이익을 두고 분모의 영업이익을 두면 현재 시점에서의 영업 레버리지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된 숫자는 아니에요. 이게 변화율이라는 게 미분값이거든요. 미분값. 그다음에 어떤 특정 시점의 변화율은 그 다음엔 또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공원이익을 두고 분모의 영업이익을 두면 이 공식을 계산할 수 있고 좀 더 쉬운 예는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원이익은 아까 봤듯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을 공원이익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이걸 한계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분석에서는 우리가 전에 손익분석에서 봤듯이 영업이익을 EBIT로 간주합니다. EBIT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으로 단순하게 가정을 하고요.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우리는 단순화된 손익계산서를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손익계산서는 재무회계 관점에서의 손익계산서지만 이제부터 배우는 손익계산서는 소위 말하는 관리회계 관점에서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이익 잡고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 잡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매출액에서 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출액이 올라가면 같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매출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고정비로 나눌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업 고정비가 없다라면 레버리지는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1입니다. 하지만 고정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레버리지는 반드시 1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의 매출액이 10만 원이었고 변동비는 6만 원입니다. 자, 변동비가 6만 원이라는 건요. 매출액에 대응하여 변동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대비 60%의 변동 비율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동 비율이라는 건 매출액 대비 일정한 금액의 변동비가 발생하는데 그 대응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걸 공원이익이라고 하고 요거 40% 4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거 요걸 공원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공원이익이 몇 프로냐. 자, 이 변동 비율과 공원이익률을 합하면 늘 100%가 되게 되어 있고요. 고정비는 픽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기 말 시점에서 도를 계산해 볼게요. 영업 레버리지도. 분자에 뭐를 둡니까? 공원이익을 둡니다. 분모에는 영업이익을 둡니다. 그러면 공원이익이 4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2만 원이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말 상태에서 어떤 숫자가 변해요. 매출액이 변합니다. 매출액이 10%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20% 상승할 거다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결국 공원이익 44,000원 증가했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변동비도 똑같이 10% 증가하고요. 공원이익도 동일하게 10%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다. 그럼 결국 영업이익은 24,000원이 되고 매출액 10% 증가에 맞춰서 영업이익은 20%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돌이라는 거는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단기 기준으로 보면은 공원이익이 44,000원, 영업이익이 24,000원이죠. 그래서 돌은 또 변경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된 값을 가지고 내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얼마 되겠다를 다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관련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제 재무 레버리지로 가겠습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회사의 자본 구조와는 관계없는 이익의 변동폭이에요. 즉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변화율만 계산하는 게 영업 레버리지였다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즉 회사의 이자는요. 고정된 값이에요. 설비 자산의 규모, 차입금 규모가 동일하다면 고정된 값이고요.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뭐는 당기순이익 더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게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측면에서 재무 레버리지는 기업이 자본 조달 위해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수반되는 재무 고정비인 이자 비용 부담 정도를 의미한다. 즉 손익 관점에서 본 부채 의존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변화율은 이자 비용과 같은 재무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합 레버리지는 더 확대가 될 거고요.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자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의 변화율보다 더 확대돼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재무 레버리지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때 우리 세후 순이익 혹은 세전 순이익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변화율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 증가하는데 재무 레버리지가 2라면 당기 순이익은 20% 증가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를 봤듯이 재무 레버리지도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의 자체는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변하는 율과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 변할 때 당기순이익이 20% 변한다면 재무 레버리지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공식으로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의 영업이익을 두고 분모의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값을 분모값으로 두면 재무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없다면 DFL은 1입니다. 그렇지만 이자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이것은 마치 DOL, 영업 레버리지에서 고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업 레버리지 또는 1이지만 고정비가 존재하면 항상 1보다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DFL은 이자 비용이 클수록 무조건 커집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말에 영업이익이 2만 원이었고 이자 비용은 1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변동되더라도 이자 비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전순이익이 1만 원이 될 거고, 자, 우리 가정이 법인세율을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이 세율은 누진세가 아니에요. 즉 비례세율인데 이익이 얼마든 무조건 20% 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 해서 당기순이익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20%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자 비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세전순이익은 24,000원에서 10,000원을 빼고 나서 14,000원이 될 거고 14,000원에 20% 2,800원을 떼면 당기순이익이 돼요. 자,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20% 변동되는데 세전순이익은 40% 변동됐습니다. 세후순이익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도요. 이 세율이 비례세율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비율로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든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든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DFL이 진짜 2였는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의 영업이익을 두고 분모의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전기 말 현재의 DFL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2만 원이고 2만 원, 이자 비용 10,000원. 그러면 전기말 현재 DFL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말 현재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10% 증가하면 세전순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그 2배인 20%가 증가하겠다.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40% 증가하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고정된 값이 아니라 전기말 현재 그랬다는 거고 단기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미분값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 레버리지 분석으로 갑니다. 결합 레버리지라는 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영업 레버리지와 우리 재무 레버리지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DOL 곱하기 DFL 한 게 결합 레버리지, Degree of Combined Leverage입니다.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가 되고 둘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의 뜻이 어땠어요?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변화율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얘기했었고 DFL은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이익이 변동될 때 뭐가? 당기 순이익이 얼마 변동되느냐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합 레버리지는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변동될 때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결합 레버리지가 3이다. 그럼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결국 당기 순이익은 30%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매출액이 10% 감소하면 당기순이익은 30% 감소한다. 즉 레버리지가 큰 회사는 매출이 증가할 때 그 이익의 변동폭도 크지만 매출이 감소했을 때 이익의 감소폭 혹은 손실의 증가폭도 크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앤 리턴이에요. 위험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죠. 위험이 없으면 돈을 벌기 힘든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결합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컴바인한 거다. 결합한 거다라는 뜻이고요. 영업 레버리지가 1차적으로 영업이익의 변동폭,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면 2차적으로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변화 대비 당기순이익,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결국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얼마나 변동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레버리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의 변화가 영업 레버리지 및 재무 레버리지의 상승 작용을 거쳐 매우 큰 폭의 당기순이익 변화로 연결되는 효과가 결합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CL 결합 레버리지는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개념입니다. 매출액 변화율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화율이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DOL 곱하기 DFL 둘을 결합한 겁니다. 곱하는 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다. 자, 결합 레버리지도는요, 영업 레버리지도와 재무 레버리지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는 거고, 고정비와 이자 비용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1보다 크게 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자, 매출액이 10%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은 20% 증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기 말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2이기 때문이에요. 2면 2배 증가한다. 10% 대비 2배니까 20% 증가해서 2만 원에 20%면 4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2만 4천 원이 된 거고, 다시 영업이익이 20% 증가했는데 세전순이익이든 세후순이익이든 지금 40%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무슨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가 2였다. 그래서 40% 증가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0만 원일 때 당기순이익이 8천 원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10% 증가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긴 40% 증가했죠. 그러면 2 곱하기 2가 4잖아요. 4. 그럼 결합 레버리지는 4가 되고 매출액 10% 증가할 때 회사의 세전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40% 증가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2였고 전기의 재무 레버리지는 2였고 다시 합친 결합 레버리지는 4입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상승하면 당기순이익은 40%. 자, 이 참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기 레버리지도는 특정 시점의 값입니다. 특정 시점. 따라서 전기 레버리지도가 단기 레버리지도하고 동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레버리지는 다시 변동됩니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이게 탄력성의 특징 때문에 미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아래 레버리지 값에서 단기 영업 레버리지도가 전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기의 레버리지도를 보면 영업 레버리지가 여기 44,000원을 24,000원 나눈 값이잖아요. 이건 2보다 작겠죠. 결합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정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전체 비용이 요 두 개 합친 거잖아요. 이때는 고정비가 40%를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40%가 안 되는 거죠. 11만 원 중에 여기 되니까 그 차지하는 비중 요 비용 요때는 3분의 1이었죠. 3분의 1이었다 이제는 3분의 2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단기 재무 레버리지가 전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의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번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분값이라고 설명드린 건 이제 수리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요게 이해하기 편한 거고,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전기의 결합 레버리지도는 4인데 단기의 결합 레버리지도는 3.12가 돼요. 줄어드는 거죠, 이 값이.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특정 시점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값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 조달 분기점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본 조달 분기점이라는 건요,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Financial Break-Even Point라고도 얘기하고 FBEP라고 해요. 나중에 우리가 BEP를 배워요.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인데 이걸 Financial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본 구성비와 관계없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대출을 받든, 즉 부채를 일으키든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든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본 구성비와는 관계없이 주주의 몫이 결국 당기순이익이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는 게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 주당 순이익이 동일해지는 영업이익의 수준이다. 자,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특정 영업이익 수준이 되면은 이 수준에서는 남의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 돈으로 투자하던 상관이 없이 주주가 가져가는 몫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분기점은 신규 투자의 자본 조달을 신주 발행을 할지 아니면 차입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공식을 보기 전에 그림 하나를 뒤에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회사가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영업이익이 0일 때 주당이익도 0이 돼요. 왜냐면 부채가 없으니까 이자 비용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안 뜬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도 이자 비용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실 거고요. 결국 그래프 기울기를 본다라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완만하게 되고 부채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재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두 선이 만나는 점이 뭐냐면 FBEP가 되는 거예요. 자본 조달 분기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영업이익, 자본 조달 분기점에서의 영업이익은 내가 부채를 사용하지 않던 부채를 사용하던 자본 조달 구조와는 관계없이 동일해지는 영업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 수준을 초과한다면 빚을 내도 괜찮다는 거고요. 이 영업이익 수준 미달이라면 빚을 내는 게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내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그냥 고정비를 좀 부담해도 괜찮은 거죠. 이자를 좀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요. 이자 내면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면은.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자본 조달 분기점은 영업이익 수준이에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느냐.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본 조달 분기점 공식이 이렇습니다. 공식을 보자 다시 한번 보면 부채를 조달하던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던 주당 순이익이 동일해지는 영업이익 수준을 얘기한다. 그러면 자본 조달 분기점 공식인데요. 죄송스러운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1, 대안 2가 있겠죠. 그때 주식수를 봅니다. 증가되는 주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주 발행을 하면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대안 1의 주식수에서 대안 2의 주식수를 뺍니다. 대안 1 주식수 곱하기 대안 2의 이자 비용을 곱하시고 대안 2 주식수 곱하기 대안 1의 이자 비용을 곱하세요. 즉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자본 조달 분기점을 활용해서 우린 이걸 할 수 있는데요. 예상 영업이익이 자본 조달 분기점보다 크다면 영업이익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벌 것 같은 거잖아요. 이자 써도 된다 이거죠. 부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예상 영업이익보다 자본 조달 분기점이 크다. 자, 영업이익이 더 적다 이거예요. 그럼 부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이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영업이익률이니까 ROA가 되겠죠. 자, ROA가 이자율보다 높다라면 부채 써도 된다는 얘기고 ROA가 이자율보다 낮다라면 부채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컨셉은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거예요. 내가 영업해서 벌 수 있는 수익률이 평균 차입금 이자율보다 크다면 돈 빌려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업해서 벌 수 있는 수익률이 평균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다라면 부채 조달을 꺼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차입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를 규정하는 일반 산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요 뒤에다 넣어드린 거고요. 심플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얼마를 더 빌려도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지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요 내용은 특별히 어디에다 넣기가 애매해요. 이자 보상 비율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다른 데 넣기도 애매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넣은 거고요. 시험 문제 우리가 1년에 3번 보잖아요. 그중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나올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얼마의 추가 차입, 즉 추가 여신, 대출을 할 수 있느냐 규모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템플릿 같은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금융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자 보상 배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 1년에 10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자 보상 배율이 예를 들어서 5로 가정을 해볼게요. 5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번 돈에서 이자를 5번은 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5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부담 가능한 이자는 2만 원 수준에서 연간 2만 원까지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달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평균 적정 차입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조달 금리가 10%다 라고 가정하면 1년에 20만 원을 내가 차입하고 있으면 그거의 10%인 2만 원 정도는 연간 이자가 될 거고 그 2만 원까지는 내가 목표하는 금융보상 비율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존 차입금이 10만 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추가로 얼마를 더 차입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차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념이죠. 사실 공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나의 자금 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사의 자금 계획 그거에 맞춰서 우리 더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숫자를 바꿔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과감하게 할게요. 과감하게. 제가 번 돈의 절반 정도는 이자 줘도 좋아요. 이게 2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요게 바뀌는 거죠. 2만 원이 아니라 부담 가능한 이자가 5만 원까지잖아요. 좀 숫자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나는 얼마까지는 빌려도 된다는 거야. 50만 원까지는 빌려도 되겠다. 근데 현재 차입금이 10만 원이면 40만 원 추가 차입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추가 차입 규모의 어떤 추정 방식이다.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는요. 레버리지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에는 첫 번째 고정비, 전체 비용 중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고 고정비 부담 정도에 따른 우리 레버리지가 있었죠. 그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했었고 그 영업 레버리지는 계산 공식이 분자의 공원이익 항상 1보다 커요. 거의 고정비가 있으면 그 때문에 공원이익을 분자로 두고 분모는 영업이익으로 두시면 됩니다. 공원이익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변동비 차감한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를 배웠었던 거죠. 이 재무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그 효과를 얘기하는 게 재무 레버리지다. 공식은 어땠습니까? 영업이익을 분자로 두고요. 분모는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을 둡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를 곱한 걸 결합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했고 요 개념은 결국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변동률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률이었고
우리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변동에 따른 세전순이익이나 세후순이익의 변동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레버리지는 매출의 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 변화율을 얘기했었던 거다. 그 다음에 FBP 자본 조달 분기점을 배웠었던 거죠. 결국 추가 차입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FBP에서는 영업이익이 동일해지는 수준을 얘기해요. 어디에서? 즉 내가 차입하던 아니면 차입하지 않던 그 뜻이고요. 계산 공식은 대안을 나누어서 서로 크로스로 매칭했었죠. 분모에는 주식수의 차이를 두고 분자에는 양쪽 주식을 두되 이자 비용은 서로 크로스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저희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